2016년 2월 28일 이란의 심장부 테헤란에 미사일이 관통했습니다. 47년간 이란을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이가 자신의 기지에서 폭격으로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이란 국민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히잡을 벗어 불태우고 트럼프의 춤을 따라 추며 환호했습니다. 지도자가 외국의 폭격으로 사망했는데 국민들이 축제를 벌이는 나라. 도대체 이란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스로 자유를 찾겠다며 혁명을 일으킨 이란 국민들은 어째서 왕보다 더 잔혹한 종교 독재를 견뎌야 했을까요? 오늘 그 비극이 시작된 1953년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979년 혁명보다 26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53년 이란에는 모하마드 모사데크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모사데크가 한 일은 간단했습니다. 이란 땅에서 나는 석유를 이란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시 영국, 기업 앵글로 페르시안 오일, 지금의 BP가 이란 석유 이익의 90%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에게 돌아오는 몫은 고작 8에서 10% 뿐이었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 석유 회사와 50대 50으로 시장을 나누던 시절이었으니 이란만 유독 착취당하는 구조였습니다. 1951년 이란 의회가 석유 국유화를 결정하자 모사데크는 순식간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었죠. 전 세계 석유 회사들을 동원해서 이란산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사지 못하게 막았고 연간 석유 수입은 4억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궁지에 몰린 모사데크는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대신 미국 CIA와 영국 MI6가 손을 잡고 모사데크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작전에 돌입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약스 작전이었습니다. 1953년 8월에 쿠데타는 성공했고 모사데크는 체포되었으며 해외로 도피했던 샤가 CIA의 등에 업혀 왕자로 복귀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미국의 본 모습을 각인시킨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외세가 국민이 민주적으로 뽑은 총리를 석유 때문에 갈아치운 겁니다. 이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미국이 가져다준 선물이 아니라 미국이 빼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트라우마가 26년 뒤에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 광주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짓밟힌 경험이 있죠. 그 독재자를 권좌에 다시 앉힌 것이 미국이었다는 점에서도 결정적으로 일치합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는 것처럼 이란인들의 반미 감정 역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역사에서 비롯된 겁니다. CIA 덕분에 돌아온 샤는 자신이 남의 힘으로 복귀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권력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반대파를 감시하고 고문하기 위한 비밀경찰 사바크 세바크를 만들었습니다. 전기 고문과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서방 언론조차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기관으로 꼽을 정도였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거나 고문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고 샤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든 한밤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샤는 동시에 이란을 엄청나게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1963년 백색 혁명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개혁이 선포됩니다. 공산주의 혁명처럼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백색이라 이름 붙였죠. 핵심은 동산주의 혁명처럼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토지 개혁이었습니다. 대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전국에 도로와 철도를 깔았으며 댐과 공장을 지었습니다. 1970년대 이란 경제는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같은 시기 한국의 한강의 기적에 비견될 만한 수치였습니다.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었고 히잡을 강요받지 않았으며 대학 교육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당시 테헤란 거리의 사진을 보면 미니스커트에 선글라스를 낀 여성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대학생들은 서양 팝송을 들으며 영화를 토론합니다. 파리나 로마라고 해도 믿을 법한 풍경이었죠. 겉보기에는 중동의 파라다이스 같았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농민들에게 땅은 나눠줬지만 정작 경작할 씨앗이나 비료는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농촌에서는 지주가 농기구와 씨앗을 대주고 수확물을 나누는 구조였는데 지주가 사라지면서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심지어 수천 년간 사막에 지하수를 끌어오던 관계시설인 카나트마저 관리할 사람이 없어 말라붙었습니다. 땅은 있지만 물과 씨앗이 없는 농민들은 결국 땅을 팔고 도시로 몰려들었죠. 테헤란 변두리에 거대한 빈민가가 생겨났고 바로 이들이 훗날 혁명의 주력군이 됩니다. 북쪽에선 프랑스 와인을 마시고 남쪽에선 끼니를 걱정하는 나라. 이것이 당시 이란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던 1971년 샤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페르시아 제국 2500주년을 기념한다며 사막 한가운데서 초화 파티를 열었죠. 60개국이 넘는 국가 원수들을 초청하고 텐트, 가구, 음식, 와인은 물론 웨이터까지 프랑스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무려 3억 달러짜리 잔치였지만 국민들은 축제장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사막 전체를 봉쇄했고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미리 검거했습니다. 굶주린 국민들 앞에서 외국 손님에게 프랑스 요리를 대접하는 왕. 이 분노를 가장 잘 파고든 인물은 바로 파리에 망명 중이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였습니다. 호메이니는 1963년 백색혁명에 반대하다가 추방된 성직자였죠. 15년간 튀르키예, 이라크, 프랑스를 떠돌면서도 그는 녹음 테이프를 이슬람 사원으로 보내 꾸준히 자신의 목소리를 전파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왕은 미국의 꼭두각시이며 이슬람으로 돌아가야만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국왕 시절 비밀경찰 사바크는 정당, 노조,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모든 조직을 파괴했습니다. 단 하나, 모스크는 예외였습니다. 종교시설이라 함부로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전국에 퍼져있던 야기만 개의 모스크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네트워크가 되었고 매주 금요일마다 수백만 명이 모이는 이 조직은 자연스레 저항 세력의 척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식인 중심의 소수 그룹에 불과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민주주의를 논하는 건 잘했지만 빈민가 주민들에게 다가갈 조직력은 전혀 없었죠. 그러던 중 1978년 1월 국왕의 지시로 한 신문에 호메이니를 영국 스파이라고 비방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신학생들이 거리로 나섰고 정부는 발포로 응수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자 장례식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죠. 또다시 발포가 이어지고 더 큰 장례식이 열리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시아파에겐 사망 40일 후에 추모식을 여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40일마다 시위가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시위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가을엔 석유 노동자들까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석유가 곧 돈인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가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았습니다. 학생, 상인, 노동자, 빈민까지 모두 뒤섞여 국왕의 퇴진을 외쳤고 마침내 군대마저 자국민에게 총 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1979년 1월 국왕은 이집트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2500년 역사의 왕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거대한 실패가 드러납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불과 1년 전까지도 CIA는 이란이 안정적이며 혁명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보를 국왕의 측근들에게서만 얻었으니 민심을 전혀 읽지 못했던 겁니다. 카터 대통령은 인권을 내세워 민주화를 압박했지만 억압을 조금 풀어주자마자 시위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종교라는 변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죠. 냉전 시대에 사람들은 공산주의만 경계했을 뿐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뒤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부 관리들은 호메이니를 이란의 간디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온건한 영적 지도자 정도로 본 것이죠. 결국 미국은 국왕을 끝까지 지켜주지도 혁명 세력과 새로운 관계를 맺지도 못했습니다. 국왕에게 미국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를 버린 배신자, 그리고 혁명 세력에겐 독재자를 키운 주범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혁명 후 이란은 왜 민주공화국이 아닌 신정국가가 되었을까요? 혁명 직후 이란은 완전한 권력 공백 상태였습니다.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종교 세력이 뒤섞여 있었지만 최종 승자는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 국민들에게 세속적 근대화라는 말 자체가 공포정치의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내세운 국왕이 실제로 한 일은 비밀경찰을 동원해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여기에 1953년 쿠데타의 기억까지 더해지면서 서구식 체제는 외세의 꼭두각시라는 등식이 완성된 겁니다. 그 반작용으로 이슬람은 외세에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가치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새로운 정치 개념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었지만 이슬람은 오랫동안 일상에 뿌리내린 익숙한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언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조직력의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2만 개에 달하는 모스크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전국 조직이었고 성직자들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깊게 뿌리내린 조직이었죠. 여기에 호메이니의 속임수가 더해집니다. 그는 파리에서 서방 언론에게 종교인은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영적 지도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이 말에 속은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실권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호메이니를 상징으로 내세우고 실제 권력은 자신들이 차지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호메이니는 이미 모스크 산하 조직을 장악한 뒤였습니다. 심지어 무장 세력까지 그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총도 조직도 없는 지식인들은 말싸움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권력투쟁에서는 처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이 권력투쟁의 결정타를 날린 것이 1979년 3월의 국민투표였습니다. 투표 용지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적혀 있었습니다. 왕정을 폐지하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핵심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빗대어 말하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군부 독재를 끝내는데 찬성하십니까? 라고만 묻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지는 적지 않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선 왕정을 끝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억눌렸던 분노가 투표함으로 쏟아졌고 98%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몰아내는데 투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정국가 수립에 동의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온건파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초대 임시정부 총리 바자르간과 초대 대통령 바니사드르는 프랑스식 민주주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혁명이 끝난 후에도 호메이니는 모스크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었습니다. 1979년 11월 급진파 학생들이었습니다. 테헤란의 미 대사관을 점령하고 52명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호메이니가 이를 제2의 혁명이라며 지지하자 온건파 바자르간 총리는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고 서방과의 마지막 대화 창구는 끊겼습니다. 444일간 이어진 인질극 동안 미국은 사탄이라는 구호가 국가 이념으로 굳어졌고 호메이니는 이 분위기를 이용해 자유주의 성향의 혁명가들마저 숙청했습니다. 그들을 미국의 스파이로 몰아붙인 겁니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미국 편을 드는 것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인질 구출을 위해 특수부대를 보냈지만 이 작전은 8명의 사망자만 낸 채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원들이 사막에서 모래폭풍과 항공기 고장으로 작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호메이니는 이를 신에 보이지 않는 군대가 미국을 물리친 것이라 선전했고 이란 국민들 사이에선 호메이니가 신이 보낸 지도자라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신정체제의 의문을 품는 것은 신에게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고 세속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의 반역자로 낙인 찍혀 완전히 정치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메이니는 정규군 대신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혁명 수비대에게 예산과 권한을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며 8년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호메이니는 이를 신의 선물이라 불렀죠. 전쟁에 대한 비판은 곧 반역 행위였으니 남아있던 비판 세력의 싹을 완전히 잘라낼 기회였던 겁니다. 전쟁은 이슬람 성전으로 포장됐고 전사자는 순교자가 되었으며 유가족들은 각종 혜택을 받는 특권 계층이 되어 체제의 지지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혁명수비대는 8년간의 실전을 통해 괴물로 성장했고 군수물자 조달부터 전후 사업까지 모든 이권을 장악하며 지금은 국가 속의 국가라 불립니다. 이란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조차 간섭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군대가 삼성과 현대를 모두 소유하고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셈입니다. 가장 어두운 장면은 전쟁 직후인 1988년에 벌어졌습니다. 호메이니가 정치범들을 제거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리자 죽음의 위원회가 교도소를 돌며 2, 3분짜리 약식 재판으로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최소 2,800명에서 0명이 처형 당해 집단 매장되었습니다.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 심지어 복역 중인 죄수까지 포함된 학살이었죠. 왕의 독재를 끝내기 위해 세운 정권이 수십 배는 더 잔혹해진 겁니다. 공포를 피해 탈출한 사람만 200만에서 300만에 달했습니다. 의사, 기술자, 교수, 예술가들이 줄줄이 떠나며 나라의 두뇌가 완전히 유출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변화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 아타미 대통령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보수 성직자와 혁명 수비대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2012년엔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사망하자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지만 이 또한 무력으로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경제 위기와 자유를 향한 열망은 마침내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1979년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한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시위대가 무엇을 외쳤는지 아십니까?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팔레비어 돌아오라. 혁명의 아버지를 저주하며 쫓겨난 왕의 후손을 부르는 이 아이러니. 지난 47년간의 신정체제에 대한 모든 평가가 이 한마디 구호에 담겨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대응은 끔찍했습니다. 2026년 1월 인터넷을 차단하고 혁명 수비대를 풀어 시위대를 학살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추정 사망자만 1만 명을 넘었고 병원들은 부상자를 넘기거나 시신을 수습하려면 돈을 요구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정권이 자국민에게 한 짓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자택에서 사망했고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주요 강요들도 제거되었습니다. 해외 교민들은 환호했지만 하메네이의 아들 모주타바가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권력이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세습된 겁니다. 왕정을 타도하기 위해 세운 나라가 결국 종교 왕정이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953년 미국과 영국이 석유 때문에 민주 총리를 갈아치웠고 돌아온 독재자는 26년간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자를 몰아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나 조직이 없었기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직인 모스크가 권력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 교활한 종교 지도자가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왕정보다 더한 신정체제를 세운 겁니다. 네덜란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지지하는 이란인은 19%에 불과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혁명 이후에 태어난 디지털 세대이며 소셜미디어로 세상의 자유를 보는 이들에게 7세기 율법을 강요하는 건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4.19로 독재를 몰아냈지만 5.16으로 또 다른 독재가 왔고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틀을 갖췄습니다. 한 번의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군부 독재였고 이란은 종교 독재입니다. 군부 독재는 군인을 몰아내면 끝나지만 종교 독재는 사람들의 신념에 뿌리 내리고 있기에 훨씬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하메네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혁명 수비대는 건재합니다. 이란 경제의 절반을 장악한 그들이 지도자 한 명 죽었다고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하메네이의 아들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 자리를 꿰찼고 종교라는 간판만 빼고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7년 전 이란 국민들은 낡은 독재를 부수기 위해 종교라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 망치로 왕을 내리쳤지만 그 망치가 돌아와 자신들의 자유마저 내리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독재를 끝내기 위해 선택한 것이 오히려 더 깊은 독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엇을 무너뜨리는가 보다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우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분노만으로 혁명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만든 공백을 더 끔찍한 것이 채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전쟁의 포화가 걷히면 이란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47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스스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세울 것인지 전 세계가 이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